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본색입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요, 2019년 새해를 맞아 광주와 전남의 정책과 비전을 설계해보는 특집 시간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모시고 2019년 전남도정의 비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 중간 과정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영록은 이제 도민 속으로 들어가서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전남, 변화하는 전남, 발전하는 전남을 위해서 함께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신년이라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신년이라 단체에 신년 인사도 다니고요. 또 그제는 서울도 다녀오고 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년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 또 많이 알려야 되는 네. 그런 홍보 역할을 우리 방송에서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셨으면 하고요. 생각해보면 2019년이 바로 엊그제 새해 일주를 볼 것 같은데 벌써 우리 방송일 기준으로 한 2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지 지금 어느 정도 된지 아세요? 6개월 좀 지난 거죠. 예, 6개월 그래서, 좀 지났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 6개월간 사실 엄청 많은 일들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고 이제 그 6개월간의 성과와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금년 정말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미래를 향해서 웅비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신년 초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취임하신 지가 날짜로 치면 한 200여일 가까이 이제 6개월 말씀에 다가왔습니다. 그 시청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대신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그 광주광역시장 그리고 뭐 나주시장 그런 그 시군 단체장과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 지사라는 자리는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전남도지사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설명하신다면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고? 굉장히 사실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이 있지 않아요? 네네. 시군이 기초자치단체인데 그 시군에게 지금은 많은 권한이 위임돼 있고 전라남도는 국가와 이런 22개 시군 간의 정책 조정 기능, 즉 정책 중간 매개 역할 그리고 정책 조정 기능, 정책 기능 위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일선 시군에서 직접 집행 업무는 직접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일선 시군에 직접 한다 이거죠. 근데 광주광역시는 광역 단체기는 하지만은 일선 집행 기능도 함께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청도 직접 집행을 하는 거죠. 광주광역시 같은 구청도 경우는요. 있지만 구청은 사실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 기능과 또 집행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고 봐야죠. 전라남도는 집행 기능은 일선 시군에 많이 일선 시군이 집행 기능 갖고 있고 전라남도는 정책 기능이 많죠. 물론 집행 기능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비중을 놓고 볼 때 말씀에 들어오면 중앙정부와 일선 시군의 과거 역할도 하면서 또 집행 기관도 하는 좀 전라남도의 체제가 좀 약간 다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러시죠? 이미 전라남도의 과거의 부지사님도 역임하셨고 그런 차이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림부 장관 중앙정부에서 하셨고 그때만 하시더라도 전남도지사 있을 때 또 농림부 장관으로 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전남도지사에 오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되돌아보는 시점인데 과거를.
저는 전라남도가 여건이 좀 어렵다. SOC도 아직 불비대인 게 많고 경제도 좀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전라남도를 맡아서 도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우선 쌀값 문제 해결하고 특히 이제 조류독감, AI 맞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남도지사 출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안 했었는데요. 뭐 결국은 도지사로 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지난 6개월이 현안들이 많아서 6개월이 짧게 느껴지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또 길게도 느껴졌다는 말씀은 그런 현안들의 해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6개월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했었죠. 더구나 제가 전라남도 뭐 전에 이제 경제국장도 했고 행정국장도 했고 부지사도 했고 그래서 너무 전라남도를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라남도를 제가 도지사가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과 고민이 대단히 컸어요. 우리 도민들을 최우선으로 도민 제일로 모시면서 함께 힘을 모은다 하면은 결국은 함께 힘을 모아야죠. 또 광주광역시하고도 서로 상생해서 한 뿌리고 한 경제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나간다 하면은 저는 전라남도 또 광주 전남의 미래가 어느 광역시도보다도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남 도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처음 맡을 때 부담을 크게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도 가질 수 있는 한 6개월이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시고 취임하셨는데 평가가 민선 7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6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셨어요. 이렇게 도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내주신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전혀 예상치를 못했는데요. 한번 1위가 나와서 그렇겠지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6개월째 1위라고 해서 이제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자세를 낮추고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를 내서 도민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작년 이제 국고예산 확보 과정에서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최종 이제 국고예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국고 예산이 많이 좀 확보가 됐고 또 우리 지역의 큰 현안들이 국고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나마 제가 좀 마음에 짐을 덜었습니다. 국고 예산이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까? 자랑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지금? 국고 예산이 이제 금년 예산이 6조 8천억 대인데요. 작년에 비교하면은 8천억이 늘어. 8천억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5천억 늘리면은 최고로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8천억이 늘어난 거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광주 송정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전선, 경전선 그 예산이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전철화 예산인데 그 예산 기본계획 예산 10억 원이 확보가 돼서 최초로 이제 경전선을 본격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무안국제공항도 그동안에 활주로 연장을 해서 대형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게 해야 된다 했는데 계속 확보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돼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목포에서 보성까지가 이제 지금 철도를 놓고는 있습니다만 단선철도인데 그나마 비전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철화하지 않고 철도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철화를 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했고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 최종 승인만 남은 단계인데 전철화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전라남도의 기본적인 SOC, 광주 전남의 기본적인 SOC, 예를 들면 부산까지 가는 전철 고속화 철도가 이제 생기게 되게 된 거죠. 그러면 물류가 얼마나 많이 트이고 또 인적 또 교류, 관광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저는 남해안 광역 경제권이 형성되고 남해안 관광도 크게 활성화된다. 양 지역의 공이 크게 도움이 되는데 특히 우리 전남 광주에도 큰 기여를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물꼬가 이번 예산 국고 예산에 트였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지난 6개월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2019년이 시작됐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 중에는 2018년도에 취임하시면서 갖고 있었던 현안이 2019년도에도 그대로
문제로 남아 있는 게 있고 그런 어떤 단기 과제 있고 중장기 과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네. 남해안을 크게 보는 김영록 대표 그림을 또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우리 핵심 현안 당면 과제 네. 2018년부터 지금까 이어오는 문제를 한번 얘기하면서 한번 하나하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이어온 현안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거죠. 무안공항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안공항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될까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무안공항 활성화 부분을 지사님께서 얘기하신다면 어떤 정도로 활성화돼 있고 미래는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무안공항이 이제 이용 계획을 놓고 보면은 이제 작년 2018년도에 54만 명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 전년도는 29만 명이었는데 80% 이상이 이렇게 급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중국 전세기가 많이 들어와서 중국 관광객이 한 15만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사드 사태 이후에는 중국 전세기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54만 명의 이용 계획이 이렇게 확보됐다는 것은 대단한 중국 관광객 없이도 54만 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발전 가능성을 보인 거고 현재 이제 국제 노선이 9개 노선을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100만 명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더구나 이제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무안군이 함께해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MOU를 맺었고 앞으로 이제 민간공항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은 더욱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무안국제공항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SOC 예를 들면은 고속철도 KTX가 무안국제공항을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작년에 확정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남해안 철도까지 된다 하면은 우리 이제 동북권뿐만 아니라 뭐 부산 경남에서까지도 예를 들면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함께 연계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항공 정비 산업도 유치해서 앞으로 더 이렇게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 산업까지 키운다 하면은 뭐 전남뿐만 아니라 광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론사 기자로서 한때 그 기자로서 중앙 언론과 지방 언론의 차이 중에 하나가 무안공항을 얘기할 때 몇 명 없는 관광객 아니 여행객 몇 명 없는 그런 공항을 만든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는 게 중앙의 언론의 논조였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가 있고 서서히 잘 될 거다 했는데 말씀하신 거로 보면 벌써 100만 명을 된다고 한다는 것은 더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활주로 연장돼서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뚫고 내릴 수 있게 되면은 그야말로 더 많은 이용객이 대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안공항의 활주로 연장이 이번에 반영된 거죠? 설계비 예산이 반영돼서 앞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럼 활주로가 연장된다는 의미는 더 큰 비행기가 오고 아까 말씀한 미주 노선 그런 시대가 오물 저희가 취향이 가능한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는 비행기는 기름을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활주로가 길지 않으면 뜨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무안공항 그 시대가 국제공항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이거죠. 그런 그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 시도지사께서 지난해 8월에 서로 합의한 게 말 그대로 이제 군공항은 전남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한다 이거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더 아까 말씀하신 100만 이상으로 더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일 것 같은데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지금 무안군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과정에서 네.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MOU 합의한 것은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무한 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한 것이고요. 그 네. 합의할 때 네.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다거나 그걸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 군공항 이전을 전제하지 않으셨다. 네. 그렇지만은 네. 이제 대화의 길을 열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나름대로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함께 이제 MOU를 맺었고요. 그 지사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연합뉴스하고 지난해 할 때는 지자체와 광주시 국방부가 대화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과 함께 대변자 역할을 하시겠다. 네. 이런 말씀하셨고 송년 기자회견에서는 예비 후보지 신청 이후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뜻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말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는 국가적 과제를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또 우리 일선 지자체의 상급 자치단체로서 지자체 주민이나 지자체가 또 원하는 바가 있다 하면은 그걸 또 중앙에 전달도 하고 대변도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을 두 가지를 다 함께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라남도 역할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이제 광역지자체, 광역도가 역할이 뭐냐 아까 맨 처음에 물으셨는데 그런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러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때 8월에 할 때 무안군도 같이 MOU 할 때는 무안군수님도 같이 하셨다고 같이 서로 MOU를 하셨죠. 시사본색에 출연해서 이용섭 시장이 얘기한 바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뭐랄까요. 전라남도도 좋고 군공항 옮기는 문제는 광주도 좋은 것인데 뭐랄까요. 110만 평을 국가에서 완충지역으로 사주고 그리고 그 지역의 태양광 시설 등 소득이 창출되도록 4,500억 정도의 현금을 지원하고 또 군공항에 가면 한 6천 명 정도의 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꼭 이게 반대할 일이기보다는 또 나은 거고 경상도 지역,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유치하는 시군도 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게 폭넓게 봐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이용섭 시장을 얘기했거든요. 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군공항 문제를 해결해야 또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비 후보지로 지정했는데 강하게 반대가 있어서 또 선거반 예비 후보지 지정이 역효과를 냈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경북 같은 데는 워낙 그 낙후된 지역이라 우리는 차라리 유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유치하겠다는 움직임도 있고 이게 상반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결국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국방부가 좀 더 중심이 돼서 해당 지자체하고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그 태양광 시설을 포함해서 지역 발전으로 4,500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4,500억 정도면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소음 피해랄지 여러 가지 주민 대책 그런 측면에서는 또 지역 발전이 또 좋더라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지역 주민, 해당 지역 주민들은 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죠. 그것을 왜 반대만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 또 정보 공유, 또 서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수용 가능해야 이게 왜냐하면 주민투표를 하게 돼 있고 군수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후보지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어차피 국가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역할 노력이 필요하고 통합적인 어떤 지역 발전에 대한 통합적인 안 제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항 얘기하다 보니까 더불어 지난해 전남 도정 중에 지금까지 2호 중에 하나가 흑산공항 생각납니다. 네, 흑산공항도 또한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무슨 거기에다가 공항을 짓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또 광주광역시에 있는 분도 흑산도에 공항 생기는 문제가 무슨 문제길래 이렇게 계속 중요한 현안으로 오르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흑산공항 문제는 그게 이제 대형 항공기가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50인승 정도 이제 소형 항공기가 다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섬에 공항이 없어요.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섬에 공항이 있고 외국에도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섬에 공항이 필요하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육지분들은 고속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요즘엔 저 KTX 고속철도까지 생겨가지고 서울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교통 편익을 누리시면서 섬에 대해서는 불편한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는 않다 생각해요. 그분들은 1년에 50일을 아예 배가 다닐 수가 없는 날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교통 편의 제공도 되지만은 또 이제 중국 어선들이 많이 서해 쪽에 많이 불법 어선 어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해양 영토 수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흑산공항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또 이렇게 섬에 공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다만 주민 얼마 안 사는데 무슨 공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흑산도 그쪽은 한 3,000명 정도 주민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관광객들도 흑산도 또랄지 홍도 정말 좋은 천혜의 관광 자원이거든요. 접근성이 좀 훨씬 수월해진다면 또 배편뿐만 아니라 항공도 있다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데요. 뭐 항공기 안전 문제까지도 뭐 이 앞에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이제 서울항공청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다시 재심사를 해서 저희들은 보류된 흑산도 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또 예산도 국회에서 10억 원을 작년에 확보를 해줬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교통 약자로서의 확보될 권리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흑산도에 공항이 생기면 사실상 광주 전남 지역민들도 가지만 김포에서 흑산도까지 이렇게 서울 수도권 이런 분들이 많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도 경제성 분석도 굉장히 좋게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관광적 차원이라든가 또 환노황해권 중국을 바라볼 때 갖고 있는 위치 이런 것도 다 고민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흑산도 공항은 필요한 공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흑산공항 문제는 꼭 해결됐으면 합니다. 올해 그 지사님이 이런 강력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흑산공항 문제는 또 힘있게 추진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네요. 또 현안 넘어온 게 혁신도시에 대한 게 광주 전남이 시도 상생으로 만들어낸 한전 유치해내고 성과 이제 만들어냈고 탄생시켰으니까 키우는데도 시도가 서로 힘을 합쳐서 잘 해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활성화도 있고 또 시즌2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관을 데리고도 와야 되는 거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까? 혁신도시 활성화 문제. 지금 혁신도시는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업 유치가 되고 있고 광주 쪽도 되고 전남 쪽도 이렇게 되면서 소위 이제 에너지 융복합 산업 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마련돼서 관련 법도 특별법도 통과됐고 그 상반기 중에 에너지 융복합 산업 단지로 이렇게 지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광주, 광주 전남 함께 혁신도시로서 지금 함께 상생 발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혁신도시 시즌2, 혁신도시 시즌2는 새로운 뭐 관련된 기관도 유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새로 큰 대형 국책 기관들은 이미 다 혁신도시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크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 유치보다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된 기관을 유치하고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혁신도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질적인 발전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시즌2다. 이렇게 지금은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하면은 이제는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에너지 융복합 산업 단지 또 한전
또 한전공대가 설립이 된다면 한전공대 또 기업, 연구소 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세계적인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에 그런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게 시즌2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뭐 광주 전남 뜻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지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새로운 기관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유치한 곳들이 더 잘 돼서 다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즌2의 목표일 수 있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혁신도시 오신 분들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분들은 정주 여건에 대한 고민도 하고 뭐 병원도 없다, 고등학교도 좀 내놓을 만한 데가 없다 해서 사실상 그런 그 정주 여건의 문제에 관련해서 시도가 좀 힘을 합치고 나주시까지 결합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지원해야만 방금 말씀하신 시즌2로 완성되고 활성화될 걸로 보십니까? 이제 그 혁신도시가 3만 인구를 넘어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사실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이제 근거권에 해당돼서 사실 혁신도시에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사실은 광주에 거주지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주와 연계해서 발전해야 되는데요. 우선 정주 여건 측면에서는 상당히 정주 여건 측면에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종합병원이 지금 아직 제대로 없다 하는 문제도 있는데 종합병원은 지금 설립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대 병원이랄지 또 대형 병원과는 실제 거리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또 화순에 전남대 병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까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모든 도시 기능을 바로 옆에 다 갖출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 광주남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 면에서도 많은 기반을 갖췄다. 다만 지금 학교 말씀하셨는데요. 직접 혁신도시 내에 있는 뭐 학교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내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공교육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차제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가까운 8km 이내에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애국어 고등학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정도 거리면은 가까운 거리거든요. 뭐 서울 시내 같은 서울 시내라도 실제는 멀리 다닌 경우는 1시간씩 이렇게 다녀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혁신도시 정규 여건이 광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광주에 비교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광주도 어느 한 지역만 놓고 보면은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정주 여건이 좋다 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지역만 놓고 보면 정주 여건이 다 100%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혁신도시 정주 여건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얘기하시면서 아까 좀 전에 이제 한전공대를 말씀하셨고 전라남도는 나주 지역 세 군데를 지금 후보지로 냈습니다. 이 한전공대 유치 문제에 대한 그 도지사님으로서의 입장이랄까요?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한전공대 유치에 대해서는 전남 광주 광역시가 함께 한전에서 선정한 대로 따르기로 이렇게 광주남 상생 차원에서 따르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전남에서 이번에 이제 세 군데를 제출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저희들은 뭐 조용하게 사실 추진해 왔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이미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근데 전남에서 이제 이번에 추천한 곳은 구체적인 위치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혁신도시에 근접하거나 인근에 있는 최적의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부지 세 곳을 선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빠른 개교가 가능해야 되고 또 혁신도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론도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또 광주남 상생 그리고 전남에 있는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랄지 또 광주권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과 연계해서 연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서 최적의 후보지를 제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이용섭 지사가 이 관련해서 이제 그 한전공대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 자꾸 그 시장님 말씀하신 갑자기 경쟁을 지금 부추기려고 하신 건 아닌가요? 경쟁은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한전공대가 가장 입지에 중요한 건 세계적인 교수, 연구진, 그렇죠. 아주 유능한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문화생활도 하고 싶어 할 것인데 거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 줄 걸로 믿는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한전공대 입지에 대한 도지사님 입장 어떤 건지 그런 거죠. 뭐 경쟁을 여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소위 함께 연구 기능하고 교육 여건을 갖춰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에너지 융복합 산업 단지와 연계해서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잘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정주 여건은 이제 문화생활 여건도 중요한 덕목인데요. 저는 혁신도시가 그런 면에서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뭐 서울에 비교하면은 뒤질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도 1시간 거리에 있는 원거리권은 사실 문화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요. 네. 혁신도시는 광주하고 연계해서 얼마든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정주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그 광범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정주 여건도 네.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저는 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또 그렇게 나와 있대요. 네. 네. 시에서 정주 여건 얘기할 수 있지만 지사님께서는 그 산업과의 연계 관계나 이런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리고 정주 여건도 혁신도시도 훌륭합니다. 예, 훌륭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나주시를 후보지로 제출했는데 광주 쪽은 북구, 광산구 거기에 장성군과 담양군이라는 전남 도지사님의 권역인 곳에서 또 하셨어요. 일반인들이 이게 뭘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 이제 전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개 시군으로 이루어지고 광역단체는 그 전체적인 정책 기능 조정 역할을 기능을 하는데요. 예. 22개 시군을 저희들은 강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목포권이나 순천권도 우리도 한번 지원을 할까요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그 핵심도시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나주로 했는데요. 이제 광주의 북부권 이제 장성이랄지 담양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발전에 대한 기대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또 광주에서 혁신도시 문제가 아니라 광주하고 함께 상생하겠다 하는 취지로 저는 넓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하는 것은 또 지방자치 뜻에도 안 맞고 넓은 의미의 상생을 하자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2018년도에 최대 화두가 남북 평화 시대였습니다. 남북 화해. 근데 뭐 올해도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본다고 한다면 방점이 중앙정부의 큰 틀은 남북 평화에 방점이 실려 있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우리 전남 전체를 아우른 그 도지사 가번으로서 이 남북 평화 화해 시대의 전남 도정의 큰 그림은 항상 고민해 오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남북 평화 시대에 맞는 전남 도정의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갈 생각이신가요? 전남도가 갖는 강점이 농업 기술, 그렇죠. 산림 자원, 수산 자원, 또 에너지 산업 이런 부분은 확실한 강점이 있는 분야고 또 북한에서 필요한 분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이제 시발점, 국도 1호선의 목포가 이제 국도 1호선의 시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호지까지인데 그래서 목포 신호지 간의 스포츠 교류도 확대할 수 있자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은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이 이렇게 남북 교류 협력이 강화되는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 전라남도랄지 우리 남해안 쪽이 소외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걱정도 좀 일부 없잖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반도 H축 할 때 한반도 H축은 남해안이 빠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한반도 H축이 제대로 굳건하게 설람하면 남해안 축이 제대로 이렇게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남해안 경제권이 확실히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야 한반도 H축이 쓰는 거고 유라시아 철도가 열렸을 때 한반도 끝인 우리 남해안 전라남도가 시발점이기도 하고 종점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대륙 관광이 열리면은
결국 남해안이 갖는 아름다운 성과 바다, 해안이 크게 주목받는 시대가 온다. 제주도만 가지고 지금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열리는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는 오히려 남해안 축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그런 면에 남해안 신해양 관광 산업을 전라남도에서 앞으로 크게 이렇게 주력을 하면서 연계해서 우리 영산관권, 섬진관권, 광주권 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은 단순히 관광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대한 위상도 올라가고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출발이 올해 2019년이고 이제 현안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2019년부터 시작된 김영록표 도지사의 어떤 꿈을 가지고 새로운 천년의 이제 그림을 그려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 말씀하신 건 SOC 분야에 대한 대폭 예산을 크게 확충했다 해서 한번 시청자가 보시기에 전남,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가는구나를 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경전선 전철화부터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가게 되는 겁니까? SOC를 얘기해 주신다면. SOC 보면은 그러니까 목포에서 부산까지 또 광주에서 부산까지 이제 전철 고속화 철도를 통해서 2시간대에 다닐 수 있게 되면은 관광도 엄청 많이 활성화되고요. 우리나라를 보면 서울, 부산, 목포, 광주 삼각형 트라이앵글 철도가 완성되는 거고 거기를 통해서 많은 물류, 관광 다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SOC를 작년 국고 예산에서 확보 노력 끝에 금년도에 지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착실하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는 정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라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목포에서 부산까지 동서축을 좀 완성시키겠다는 시작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작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뭐라 할까요? 우리 호남선 KTX가 지금 목포까지 됐지만 또 전라선 부분이랄까 여수까지 이어지는 동부 쪽 그런 쪽 구상은 어떻습니까? 그쪽도 그 부분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제 여수 순천에서 익산까지 거의 전라선인데 전라선도 지금 사실은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지금 이제 전철화는 돼 있지만은 고속철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고속철도를 해야 된다. 저희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국가철도 계획에 반영이 우선 되고 나서 그 문제를 차근차근 이렇게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온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부분은 일반 시청자들이 예비 타당성 면제가 왜 중요한지 어디에 지금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지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진행 상황과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할 때는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나오는 게 BC라고 하는데 경제성 분석 말씀하시죠? 경제성 분석. 1.0 이상이 나오는 게 이제 원칙인데 1.0이 안 나오더라도 종합적인 또 분석을 한 번 더 거쳐서 AHP라고 합니다만 0.5 이상 나오면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국토의 남단이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남단에 오면은 여건이 더 불리해지잖아요. 뭐 충청권은 모든 것이 통과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SOC랄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예타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끝으로 갈수록 어렵죠. 그래서 이제 1.0이 안 나오고 AHP, 종합 AHP도 0.5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서 지역에서는 꼭 그걸 경계에서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제 또 만들고 나면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도 있죠. 광주 무안공항 고속도로도 맨 처음에 차 거의 안 다녔어요. 요즘에는 차가 엄청 많이 다니죠. 또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도 맨 처음에 차 안 다녔어요. 저도 외지 다른 시도분들이 와서 보면은 뭐라고 할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에타만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은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각 시도 간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은 예타가 설령 안 나올 수 있는 사업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전라남도도 그런 면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을 남해안 해양 관광 산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선정한 겁니까? 우리는 신청을 했죠. 아 예. 이거 좀 설명해 준다면 그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남해안 신성장 공유벨트 예비 타당성 면제한 이것은 어떤 식의 구상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이라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남해안 이제 이 해양 관광 벨트이기 때문에 벨트라는 것은 하나의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이렇게 벨트를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SOC 위주로 이제 섬의 연도 연륙이랄지 뭐 이런 사업들을 신청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연계가 되면은 예를 들면 목포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 특구로서 목포의 구시가지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이순신 호국 관광 벨트, 이순신 호국 성지가 우리 전라남도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죠. 또 경남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또 연계해서 관광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 네. 또 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섬에 가고 요즘에 섬 관광이 대단히 곽강을 받고 있고 1000만이 지금 넘어가는 관광객들이 섬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섬과 아름다운 항구들을 좀 연계해서 크루즈로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안고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남해안 해양 관광 벨트 사업이니까. 그런데 우선은 그 연도 연륙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섬과 섬이나 아니면 육지와 섬을 잇는 남해안 해양 관광 도로 위주로 신청을 했고요. 그건 이제 SOC인 거고 그 SOC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관광 자원들을 결합시키는 관광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SOC에 대한 예산 확보한 것과 그리고 우리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시겠다는 그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미래를 이끌어가는 신성장 동력의 산업이랄까요? 이런 걸 어떤 걸 꼽고 계시고 전라남도는 앞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해안 신해양 관광 벨트 이것 하나의 경남하고 부산까지 연계해서 관광 서비스 산업을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 성장 산업을 하나로 관광 서비스 산업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아울러서 에너지 신산업,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신산업, 또 국가적으로 국가산단 예비 후보지까지 나주 쪽에 이렇게 예비 후보지에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을 또 키워가고 그와 함께 이제 영광의 이모빌리티 산업을 지금 한참 이모빌리티가 뭐 전기 1인용, 2인용 전기 차랄지 또 이론 전기 이런 이동 그 수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도 키우고 우리 전통의 농수산업도 아열대 농업도 접목을 하고 또 스마트 농업도 접목을 하고 또 수출 가공 단지도 함께 만들어서 수출까지도 생각하는 이제 고부가가치 농수산업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뭐 전남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미래 산업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화순 같은 경우에 백신이라든가 이런 산업도 바이오인가요? 잘 말씀을 하시는데요. 화순은 이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또 화순에 녹십자가 있어서 백신 산업 또 앞으로 항노화 건강과 관련된 웰빙이라든가 웰빙 이런 면역 산업 이런 관련해서 학순이 지금 큰 잠재를 갖고 있고 지금 국가가 계속해서 연구 기능을 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 지역도 장흥과 연계해서 앞으로 크게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생물의학 그리고 이모빌리티 또 이제 우리 공을 생각한다면 또 최근에 우리 우주항공 발사를 했듯이 우주항공 산업도 지금 주력 산업 미래 산업이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공도 우주항공 산업 또 드론도 공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있고요. 우주항공 과학관 또 새로 이번에 예산도 좀 확보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보강을 해서 공도 우리나라의 유일한 우주 항공 산업을 기지이기 때문에 잘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탈락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올해 또 다시 도전하니까 어떻게 지금 전남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이제 다시 저희 전남 자체적으로 재공모를 했는데 고흥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또 하겠다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고흥군이 선정이 돼서 이제 중앙에 우리 전라남도 대표 선수로 이렇게 저희들이 3월 달쯤에 제출을 할 겁니다.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 지역은 또 뭐 고흥 자체에서 커피랄지 바나나 뭐 일부 이렇게 재배도 하고 있는 아일대 농업의 적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하면서도 또 아일대 농업까지도 함께 겸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지에 있다. 그래서 꼭 이번에는 스마트팜 밸리를 고흥에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이 얘기를 다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사님께서 인재에 대한 얘기를 또 지난번 공약도 강조하시고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팜 밸리가 됐건 여러 가지 에너지 밸리든 생물의학이든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아니면 또 유능한 청년들이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꼭 굳이 저한테 김영록표 정책 브랜드 뭐냐 묻는다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남도 새로운 관광시대, 이제 남양 관광시대 그것하고 또 두말 할 것도 없이 우리 전라남도의 새천년 인재 키우기 이 프로젝트를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리 놓고 도로 하는 데는 1,000억, 2,000억 쓰는데 왜 인재 키우기에 너무 이렇게 인색하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앞으로 1년에 최소한 100억 이상의 인재 육성 키우는 기금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우리 인재를 키우자. 그리고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역군들, 각 분야의 역군들이 정말 리더들이 훌륭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필요한 교육도 하고 또 외국 가서 선진지 가서 연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인재 육성 차원에서 마련해 주자. 그래서 이제 인재 육성 위원장하고 위원분들을 정말 정치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좋은 분들로 잘 모셔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것을 이 프로젝트를 잘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람에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하셨던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구체화되는 것이 좀 궁금한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100억 투자하고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이렇게 현실화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좀 뜻을 모으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용역을 통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도민들이 좀 각계각인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안을 만들자. 그다음에 인재 육성 기금도 예산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기금도 물론 필요하면 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 태양광이랄지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전라남도에 굉장히 여건이 좋은데 뭐 저 서울 자본이 와서 그거 다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도민 발전소 만들자. 도민 발전소 만들고 그 이익금을 인재 육성 기금에 투입해서 인재 키우는 데 쓰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큽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신 건 어떤 게 좋을지 도민들의 뜻을 모으는 작업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뭔지 추려보시고 그다음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기대를 하고요. 이런 청년들에 대한 인재에 대한 양성과 더불어 이제 가장 고령화된 전남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고령화된 인구가 살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복지 문제와 문제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걸 여쭈고 싶은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어르신 복지 문제가 이제 대단히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남도 예산이 한 7조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복지 예산이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어르신 관련 예산이 한 1조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7조 4천억 중에서 1조 정도가 어르신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욱 어르신들의 그 삶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가능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독사 지킴이단을 만들어서 대학생들까지 함께해서 어르신들의 어려운 여건을 이렇게 지켜드린다거나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제 식사 서비스, 배달 서비스까지 한다거나 또 목욕탕도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하면서 문화시설 기능까지 좀 갖출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우리 이제 경로당에는 여러 가지 경비도 좀 들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경로당에도 태양광 시설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양광 시설도 늘리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제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결핵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고요. 또 어르신 이제 대상포진이랄지 폐렴에 대한 이 백신 접종 지원도 전라남도에서 이제 해주기로 뭐 전액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이미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또 일자리를 굉장히 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도 지금 늘려가는 과정에 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뒷받침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전남도정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지사님께서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전남 성공시대 핵심 있게 키워드로 제시하셨거든요. 전남 행복과 성공, 구체적으로 무엇의 이 의미를 신년사로 채택하셨습니까? 네, 신년사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취임하고 이제 슬로건은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다 이렇게 했고요. 생명의 땅 으뜸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도민의 이제 자부심이랄지 그런 면에서는 삶의 질 면에서는 우리가 으뜸 전남이 되도록 하자 하는 거고, 또 도민 한 분 한 분으로 보면은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행복 시대, 전남 번영 시대를 만들자 하고 이제 도정의 방침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여성분들도 경력 단절 없이 또 애 키우는 그런 걱정 없이 이렇게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도 예를 들면 노후가 좀 만족스럽고 안정이 된 그런 노후.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격 폭락 걱정 없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뭐 이렇게 이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참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포커스를 두고 한 분 한 분의 삶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도민 행복 시대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김영록 표에 대한 정책을 얘기 들었고요. 김영록이라는 그 현재 전남도지사, 그래서 정치적 포부랄까요? 전임 지사가 현재 대권 지지율 1위인데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런 도전 의사는 없으신가요?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서 잘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계시고요. 저도 박수 잘 치고 저는 도지사로서 일을 잘 하는 게 우리 도민들에 대한 도리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6개월 현안들을 헤쳐오느라고 숨가쁘게 달려오셨고, 올해 이제 새로운 전라도 천년에 이제 김영록표 구상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가실 것 같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 지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사님께서 당부 말씀이나 그런 말씀을 전하신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9년 또 새로운 해를 맞아서 우리 전라남도가 정말 앞으로를 향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웅비하는 전라남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국 100년입니다. 건국 100년에 맞춰서 전라남도 비전 100년 앞으로 힘차게 웅비하는 전라남도가 되도록, 내 삶이 바뀌는 전라남도 행복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을 제일로 모신 가운데 항상 현장에서 답을 구하면서 소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과 함께 2019년 전남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Calling in the distance, so I packed my things and ran far away from all the trouble I had caused with